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구로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벚꽃이 져가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정옥 여사는 홀로 벽에 기대 앉아 작은 원목 탁자 위에 커피 한 잔을 놓고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이젠 나도 늙었지. 남편이 떠난 지 8년. 자식 둘은 각자 살림을 차려나갔고 그녀는 홀로 이 3층 주택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1층은 세를 주었고 2층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으며 3층, 이 작고 조용한 공간이 정옥 여사의 현재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길고 말 한마디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런데 가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사람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저녁 식탁 위 라면을 먹으며 보고 있던 TV에서 어떤 뉴스 인터뷰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집 한 채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택연금 덕분에 매달 70만 원씩 나오니 걱정이 없어요. 주택연금. 그 단어는 이정옥 여사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핸드폰으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령자 자산 활용, 신청 조건, 그리고 평생 거주 가능이라는 설명. 집은 그대로 두고 매달 돈이 들어온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하는 의문과 혹시 사기 아냐? 라는 경계심.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녀 같은 사람에게 꼭 맞는 제도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서를 인쇄했다가 다시 찍고 또 인쇄하고. 이 집, 너희 아버지랑 같이 산 집이다. 이제 그 아버지도 없고 자식들도 안 오고. 이 집이 날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종이에 사인했습니다. 마침내 주택연금 사전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화로 받은 답변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소유권, 나이 조건, 전입 여부 모두 충족. 그녀는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하려 애썼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 바쁘지 않니? 일요일인데. 응. 엄마 왜? 뭐 급한 일 있어? 이정옥은 망설이다. 요즘 관리비도 오르고 병원비도 걱정이고 해서 주택연금이라는 걸 신청하려고 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 목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주택 뭐? 그거 은행에 집 넘기는 거잖아. 왜 그런 걸 해? 이정옥은 당황해하며. 아니야, 엄마가 계속 여기 살 수 있어. 그냥 매달 돈 받는 거야. 이 집을 담보로. 아니, 엄마.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면 나중에 우리 형제가 손해봐. 엄마 돌아가시면 그 집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 이정옥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 집 말고 우리가 뭘 받아요? 아빠도 안 계시고 유산도 없잖아요. 근데 그 집마저 연금으로 넘기면 우리한텐 남는 게 없어요. 그날 저녁 정옥 여사는 전기장판을 켜지 않은 침대에 누워 이불 끝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왜 내가 이 나이에 죄인처럼 느껴지지?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그렇게도 아끼고 희생했던 그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엄마가 죽고 난 다음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정옥 여사는 둘째 아들 성민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심코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민수와 달리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직장도 자주 옮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성민이는 다르게 이해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전화 대신 직접 만나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성민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부르시고. 성민아. 잠깐 앉아봐라. 커피 한 잔 줄게. 괜찮아, 그냥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엄마 요즘 병원 다니고 관리비도 그렇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주택연금이란 걸 신청하려고 해. 성민은 당황하며 대답했지요. 뭐? 주택연금? 그거 하면 집 넘기는 거잖아. 아니야. 집은 그대로 있어. 엄마가 살고 다만 은행에서 매달 생활비처럼 돈이 나오는 거지. 성민은 인상을 쓰며 엄마, 이 집 나중에 내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 지금도 빠듯한데 만약 엄마가 그거 해버리면 나 진짜 기댈 곳도 없어. 이정옥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내 형처럼 이 집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난 그냥 지금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 같아서 그래. 엄마 돌아가시면 그 다음은 뭔가 있어야지. 이 집이라도 있어야 나도 숨통이 트이지. 이정옥은 속으로 말했죠. 결국 너도 그렇구나. 내가 살아있을 땐 그냥 엄마지만 돌아가고 나면 자산이 되는구나. 정옥 여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의 노인정에 간 정옥 여사는 자주 말벗이 되어주던 윤 여사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옥 씨도 이제 주택연금 알아봤다니 잘했네. 나는 2년 전에 신청해서 매달 80만 원씩 받고 있어.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쓰러졌지. 이정옥은 윤 여사에게 말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반대해서 내가 잘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지. 자식이랑 재산은 분리해야 해. 자식은 자식이고 노후는 노후야. 요즘 세상에 자식 믿고 살았다가 거리로 나앉은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정옥은 근심스런 얼굴로. 근데 다들 자식 생각해서 집은 안 건드리더라고. 그래서 다들 골병 드는 거야. 자식들은 우리 엄마 고생하신다 보다. 저 집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그 말은 정옥 여사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국민연금공단의 주택연금 상담을 예약한 날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며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의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해 앉은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이거 했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욕먹으면 어쩌죠? 직원은 미소 지으며 어르신, 그 집은 어르신 명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삶입니다. 자녀분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다들 제 살기 바빠서. 그럼 어르신이 중심을 잡으셔야죠. 지금처럼 홀로 계시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 연금이 있으면 응급 상황에도 유동성이 생기고 노후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작게 불이 하나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하지도 않고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엔 인쇄된 종이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도대체 뭐야?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주택연금 들면 죽을 때까지 집 팔지도 못하고 나중엔 국가에서 그냥 가져간다고 써 있잖아. 이정옥은 놀라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이건 엄마가 엄마 삶 지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 엄마. 그 집 나중에 내가라도 살아야 할 집인데 이걸 국가에 넘기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 민수야. 내가 지금 힘들고 나중에 아플지도 모르는데 너희는 엄마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하니? 민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당연하죠.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우리 몫이에요. 그거 알고도 이걸 신청한다고요? 그 말에 그녀는 무릎이 풀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간 뒤 정옥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도 의연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자신이 작아지는 걸까 싶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산 집인데 왜 내가 쓰겠다는 말을 이렇게 죄스럽게 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늦은 밤까지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상담받은 내용을 정리해둔 메모, 연금, 지급 예정액, 등기부등본. 마치 유서처럼 무언가를 결단하기 전에 모든 기록을 정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 연락도 없이 성민이 짐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낼게. 왜? 무슨 일 있었니? 사무실 계약 끝났어. 친구네 집도 지금은 눈치 보여서. 어차피 이 집은 내 집도 될 텐데 지금 좀 쉬면 안 돼? 이정옥은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주인 행세를. 그리고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당분간은 괜찮지. 근데 성민아, 엄마 이번 주에 주택연금 계약하러 가기로 했어. 뭐? 엄마 지금도 그거 진짜 하려고? 형한테 혼났으면 그만해야지. 이정옥은 단호하게. 혼난 게 아니야. 나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 집 주인으로서 결정하는 거야. 성민은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지금 엄마 혼자만의 집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그동안 뭘 물려줄 건지 생각은 해봤어? 그 말에 정옥 여사는 자리에 앉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물려줄 거 없어. 지금도 내 집일 뿐이야. 며칠간 집안엔 무거운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성민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며 지냈고 정옥 여사는 부엌에 오래 앉아 있거나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이따금 둘은 밥상 앞에서 마주 앉기도 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연금 계약해서 월급처럼 돈 들어오면 나랑 같이 써도 되겠네. 엄마 혼자 쓰기엔 많을 테고. 이정옥은 먹던 수저를 내려놓으며 그 돈은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야. 너한테 줄 생각 없어. 성민은 피식 웃으며 그래 뭐. 지금은 그렇다 쳐도 결국 돌아가시면 그 집은 우리 거야. 그래서 내가 연금 신청하는 거야. 엄마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집에서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고 이 대화는 정옥 여사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택연금 계약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정옥 여사는 아침 일찍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류가 담긴 파일을 손에 꼭 쥔 채 지하철을 타고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공단에서는 밝은 얼굴의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이정옥 어르신. 이제부터는 한결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이정옥은 미소 지으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제 삶을 제 손으로 살고 싶어서요. 서명란에 도장을 꾹 찍는 순간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나답게 살 수 있겠다. 며칠 뒤 민수는 연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민이 고자질하듯 전화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고 이정옥은 조용히 받았습니다. 민수는 격분하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계약했어요? 진짜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결정하세요? 말했잖니. 너한테도 성민이한테도. 엄마가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 그럼 우린요? 우리 인생은요? 엄마가 그 집으로 우리 미래를 다 막아버리면 우리는 뭐가 남아요? 나는 너희 인생을 책임지려고 낳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걸 내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잖아.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자식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 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애 마지막 봄을 스스로 선택했다.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나의 삶을 위한 결정을 했다. 창문 밖엔 밤바람이 스쳤고 작은 동백나무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연금 계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성민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에서 나갈 기미도 없었고 하루 종일 누워서 인터넷만 하거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은 항상 어머니가 차려줘야 했고 그마저도 마음에 안 들면 반찬 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된장국 왜 이렇게 짜? 다시 끓일 줄 몰라. 이정옥은 참으며 끓여놓은 지 좀 돼서 다시 데워줄게. 하, 진짜 이게 뭐냐? 엄마 연금 받은 돈 있잖아. 그거 나 좀 쓰면 안 돼? 이정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건 생활비고 병원비고. 너 주려고 받은 돈이 아니다. 성민은 벌컥하며 결국 그 집은 우리 건데 지금 당장 쓰면 어디가 어때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냉랭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 퇴근하고 오는 길인데 집에 좀 들를게요. 얘기 좀 합시다. 그래, 들어오렴. 30분 뒤 민수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은 채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형제 둘이 거실에 마주 앉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지금 이 집 계약 파기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내 결정이야. 너희가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선택이야. 민수는 씁쓸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선 우리한테 이해하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성민까지 끼어들었어요. 형, 엄마 요즘 완전 자기 마음대로야. 내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더 잘 알아. 돈도 안 쓰게 하고 매일 반찬 하나로 버티라고 하고 연금 타놓고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지. 이정옥는 목소리 높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살아보려고 그런 거야. 너희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다짜고짜 몰아세우니? 민수는 비아냥거리며 알죠. 엄마 혼자 사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 우리한텐 남 줄 생각 없다는 거. 며칠 뒤 성민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정옥 여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그깟 연금 몇 푼이 뭐라고. 자식 앞길을 왜 막아? 성민아, 술 좀 그만 마셔. 제발 이러지 마라. 성민은 술병을 식탁에 내려치며 엄마 인생이 그렇게 고생스러웠어? 그래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 망치려고 그래. 이정옥은 몸이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살아있고 싶었어. 그럼 나도 살게 해. 형도 나도.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날 밤 성민은 거실에 쓰러져 잠들었고 정옥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정옥 여사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동네 커피숍 창가 자리. 민수는 태블릿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런 기사들 본 적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한 부모의 뒤통수 맞은 자식들. 국가가 부모 집을 가져가는 신종 사기. 불효를 부추기는 제도. 이정옥은 대답했어요. 그건 일부의 경우잖니. 아니요, 엄마. 이건 여론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 제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그런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여요. 이정옥은 화가 났습니다. 그럼 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니? 아니, 근데 엄마, 혹시 이 문제 기사로 내보내면 어떨까요? 이정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엄마한테 강제로 연금 가입시키는 국가, 그걸 막고 싶은 자식들. 그렇게 얘기하면 언론이 관심 가질지도 몰라요. 그럼 공단에서 엄마 계약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정옥 여사의 심장을 찢는 칼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가 집을 국가에 넘겼대.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준대. 불효 어머니가 되셨네. 시장에 들렀던 정옥 여사는 두 명의 아주머니가 자신을 힐끗거리며 쑥덕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정옥은 머뭇거리며 저기 무슨 얘기하세요? 아이고,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집값 오르는데 말들이 좀 있어서요. 이정옥은 속으로 자식은 내 삶을 욕하고 이웃은 내 선택을 조롱하네. 그날 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손에 쥔 연금 통장 명세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끝내 기자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한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주택연금으로 가정이 붕괴된 사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며칠 뒤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가는 부모의 집을 가져가고 자식은 분열됐다. 지역 주택연금 피해 가족의 호소. 사진 속에는 정옥 여사의 집 외관이 희미하게 나왔고 민수와 성민의 인터뷰 일부도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함께한 가족을 배제한 채 집을 넘긴 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파괴입니다. 정옥 여사는 이 기사를 이웃 박 여사에게서 건네받은 조간신문으로 처음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안쓰럽게 정옥 씨, 이게 당신 얘기 맞지? 요즘은 참 무섭다니까. 이게 다 공개돼 버렸어. 그 순간 정옥 여사는 온몸에 혈액이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이야기, 자신의 선택, 삶의 마지막 보루였던 공간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날 밤 성민은 기사를 읽은 뒤 격분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돌아와 거실에 있는 장식장을 걷어찼습니다. 성민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엄마, 이게 다 뭐야? 형이 기자한테 떠들고 이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 이정옥은 거실로 놀라며 나왔어요. 성민아, 그만해. 제발 진정 좀 해. 성민은 화난 얼굴로 거실에 액자 집어던지며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딴 연금 안 했으면 형도 나도 이런 꼴 안 당했어. 액자가 깨지며 유리 조각이 튀었습니다. 정옥 여사는 놀라서 한 발 물러섰고 성민은 분노에 찬 눈으로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야겠어. 엄마랑 더는 못 살겠어. 엄마 정말 이기적이야. 자식도 몰라보고 엄마는 그냥 자기만 살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는 가방을 싸들고 밤늦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 여사는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 혈압약을 타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강했고 거리엔 바람이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약봉투를 든 채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어지럽다 왜 이러지? 순간 시야가 흐려졌고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고 119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 아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정옥은 눈도 뜨지 못한 채. 민수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연금 그거 계약 파기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 순간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민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정옥 여사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작은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처럼 보일 수 있는 짧은 메모를 썼습니다. 나는 두 아들에게 물려줄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 이름 하나, 내 연금 하나, 그리고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된 나의 삶입니다. 2025년 봄. 어머니 이정옥. 그녀는 이 메모를 가방 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 뒤. 민수는 집으로 어머니를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녀는 문 앞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정옥은 또렷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엄마는 너희 엄마이기 전에 이정옥이라는 사람으로 살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그동안 자식이란 이름으로 스스로를 묶어놓고 살았어. 희생하고 감췄고 참았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살겠어. 민수는 굳은 얼굴로. 그래요, 그럼 우린 이제 남이란 거네요. 이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이야. 내가 날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아왔던 66년의 인생에서 문을 닫고 들어온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제 성민도 없고 민수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옥 여사는 부엌의 탁자에 앉아 커피를 타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엔 이 고요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지만 편안한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택연금 후기, 노후를 위한 공동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이전 같았으면 클릭도 하지 않았을 검색어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찾아가는 사람의 손길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정옥 여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신혼사진, 두 아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시장에서 장사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 이때 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지. 그래도 애들만 잘 자라면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진 속의 젊은 정옥은 늘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정옥 여사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정옥 여사 혼자 해남 땅끝마을 여행에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식 없이 남편 없이 온전히 혼자서. 그래,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 자신으로 웃던 날이었어. 며칠 뒤 그녀는 두 아들에게 각각 편지를 썼습니다. 손글씨로 담담하게 써내려갔죠. 민수에게. 민수야, 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너도 내 입장에서 충분히 걱정되고 억울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했단다. 그동안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 사람 이정옥으로서 살아보려 해.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빚이 아닌 기억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란다. 성민에게. 성민아, 너의 외로움, 불안함 다 안다. 너는 늘 뭔가에 쫓기듯 살았고 엄마를 기댈 곳으로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스스로 살아야 해. 누구도 누구의 삶을 대신 책임질 수 없단다. 엄마도 너에게 의지하지 않을게. 너도 엄마를 짐처럼 생각하지 말아줘. 그녀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투명했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자니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옥 여사는 동네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노래교실과 사진반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며 웃는 사람들을 보며 어느새 그녀도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 사진 참 잘 찍으시네요. 다음엔 여행반도 한번 같이 가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에게는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 어느 날 낯선 사람들 속에서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에 낯익은 번호가 남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나 미안해. 그날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그게 다 무서워서 그랬어. 엄마 없으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옥 여사는 핸드폰을 가만히 쥐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눈물, 가엾지만 지지 않겠다는 눈물. 그녀는 그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용서하자. 하지만 그건 다시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다음 날 그녀는 시니어 센터의 프로그램 안내지에 새로 생긴 노후 자산관리 세미나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란 맨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장을 남이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쓸 것입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식과는 거리를 두되 끊지는 않고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66세 이정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비로소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선 은은한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옥 여사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작은 라디오를 켠 뒤 창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햇살이 좋네요, 어르신 여러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하는 FM입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자 그녀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침마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커피를 타고 문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점심 정옥 여사는 처음으로 혼자 먹는 밥상을 정성껏 차려보았습니다. 돌김, 두부구이, 직접 담근 백김치, 된장국.
조촐하지만 깔끔했습니다. 누굴 위해 차리는 밥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밥상이다. 식탁에 앉은 그녀는 예전 같으면 소리 없이 흘려넘겼을 된장국 국물을 음미하듯 삼켰습니다. 그 맛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오롯한 자신의 맛이었습니다. 시니어 센터의 노래반에서 만난 박숙자, 김금래, 오미정 여사와 정옥 여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미정은 장난스럽게 정옥 씨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 혹시 연애하시는 거 아냐? 아이고 나이는 숫자라더니. 내가 지금 내 삶이랑 연애 중이에요. 박숙자는 손바닥을 치며 우와 그런 말 어디서 배웠대? 멋지다. 모두가 웃음이 터지고 그녀는 자연스레 그들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젠 자신이 속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집 우편함에 고운 글씨체로 쓴 편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큰아들 민수의 아내 혜진.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손자 준서가 생일입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조용히 들르셔도 좋겠습니다. 민수는 아직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오시면 아이가 참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초대드립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러나 정옥 여사는 편지를 접고 테이블 위에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혜진의 정중하고 절제된 편지 한 장은 정옥 여사의 하루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초대장을 펴두고 3번, 4번 그 이상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준서 생일이면 내가 미역국 끓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내가 거기 간다고 진심으로 반겨줄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꿈처럼 겹쳤습니다. 민수와 혜진의 결혼식, 첫돌 때 웃고 있던 준서, 그리고 주택연금을 두고 소리 지르며 돌아섰던 민수의 뒷모습. 그녀의 마음속에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야 한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날 가족이라 여기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시니어 센터 사진반 수업이 끝난 후 정옥 여사는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김금래 여사가 물었습니다. 정옥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입국 다물고 사진만 찍더니 이정옥 한숨을 쉬며 큰며느리한테 편지가 왔어요. 손자 생일이래요. 오라고는 했는데 그게 진심인지 의례적인 건지 헷갈려서요. 박숙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음이 아직 덜 풀린 사람들한테 가면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게 또 우릴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오미정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럴 땐 그냥 내가 괜찮은 선택을 해. 그게 옳은 선택이야. 정옥 여사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나는 아직 내 마음이 괜찮은 상태가 아니야. 며칠 뒤 그녀는 편지 한 장을 써서 혜진에게 보냈습니다. 혜진에게. 혜진아. 편지 고맙게 잘 받았단다. 내가 이렇게 용기 내줘서 참 고맙고 준서가 생일을 맞이했다니 벌써 그렇게 컸구나 싶어.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구나. 하지만 나는 이번엔 가지 않으려 한다. 내 마음이 아직 너희를 온전히 안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 그저 전해주렴. 준서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어서 참 고맙다고. 그리고 너도 늘 고생이 많을 텐데 내게 편지를 써준 그 마음. 내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희 모두 늘 평안하길 바란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정옥 여사는 바람결에 머리칼이 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슬프지만 후련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관계 조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솔로 파트를 맡게 되었고, 동네 어르신 대상 사진 전시회에 작품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시니어 동화 낭독 봉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정옥 선생님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한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막상 어린아이 앞에서 책을 읽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웃는 걸 보자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불빛이 피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상대는 다름 아닌 성민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서울에 있어. 회사 구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 좀 힘들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정옥 여사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내 전화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미안하고.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내가 괜찮을 때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자리에 조금씩 용서의 공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골목길을 덮고 그녀의 집 담장 위로 국화 향기가 번졌습니다. 이정옥 여사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한 잔의 국화차를 마시며 가을을 맞는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가을엔 나는 나를 위해 스웨터를 사고 내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사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기로 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정옥으로 살아보련다.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쓰고 접고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는 더 이상 울지 않는 마음의 서랍에 조용히 보관되었습니다. 사진반 친구들과 함께 단풍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고 산길을 걷다가 흘러내린 낙엽을 줍고 호수 옆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는 시간. 정옥 여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사랑이 꼭 이성 간의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시간과의 화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재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문 앞에 조심스레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며 엄마 그냥 잠깐만 볼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했는지. 그냥 우리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이정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많아서 그렇지. 그게 너희 것인 건 아니야.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엄마가 뭘 하든 엄마 몫이라는 거 인정할게. 정옥 여사는 말없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만의 화해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시니어 센터에서 열린 사진전. 그녀의 작품 뒤돌아보며 웃다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소녀가 돌담길을 걷다 뒤돌아보며 웃는 장면. 그 뒷배경엔 흐릿한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박숙자는 감탄하며 정옥 씨, 이 사진 당신 얘기 같아. 이제는 웃으며 돌아보잖아. 또한 낭독회에서는 정옥 여사가 직접 쓴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삶 전체는 아니었단다. 나는 이제 나를 길러줄 것이다. 때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묶었던 사슬을 끊어내야 진짜 사랑이 피어난다. 객석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뒤 정옥 여사는 우연히 성민이 일하는 식당 근처를 지나다가 문 앞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성민은 놀라며 엄마, 밥 한 그릇 먹고 가려고. 괜찮겠니? 성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작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할게. 그날 성민은 그녀에게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잡채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민은 엄마한테 말했어요. 다시 말 걸 용기가 안 났어. 근데 보고 싶었어. 괜찮아. 이렇게 다시 만나면 된 거지.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밥상 위엔 말보다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정옥 여사는 이제 매일 아침 작은 노트를 꺼내 자신의 일정을 정리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동화 낭독, 목요일은 사진반, 일요일은 텃밭 가꾸기, 다음 달엔 시니어 센터 여행. 그리고 노트 한 페이지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수 4월 중순쯤 식사 약속. 성민 5월에 초대해도 좋겠다. 그녀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이젠 기다리지 않고 요청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정한 기준 아래에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핀 꽃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고 집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탁자 위엔 활짝 핀 꽃과 두 손자에게 줄 초콜릿이 놓여 있습니다. 문득 그녀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래, 잘 살았어.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야. 그녀의 눈가엔 미소와 햇살이 겹쳐졌습니다. 이정옥 여사는 더 이상 자식에게 휘둘리지도 자기 삶을 잃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사랑은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를 두고 건강하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